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세요. 항상 그러네.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법사위 회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범계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박희승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은 간사 및 소위원장 선출 후 한 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타 상임위 법안과 어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 현안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과 제2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회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박범계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견을 하고 싶긴 한데 하신다고 하시니 이견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박범계 박희승 위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박범계 김기표 위원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표 박희승 위원을 예결소위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 국회법 제57조 3항에 따라 박범계 위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및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범계 위원님부터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익숙한 이곳 법사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사의 회의장인 이곳 법사위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의 안정을 찾는 중차대한 일에 미력이 남아 제 힘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그리고 박지원 대선배님, 또 유상범 간사님, 여러 의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기표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평소 존경에 맞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은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가 차츰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 험난하고 엄중한 시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합류하게 되어 소명의식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 영령들이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제게 주어진 큰 일을 미력 하나마 묵묵히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국가의 법치주의가 위태로워지는 경험을 하고 이를 회복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은 그 어느 다른 국가기관, 기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하루속히 회복하고 위태로워진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해 진정 어린 토론을 하고 최선의 길을 찾아나가는 건설적인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희승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원장수 임실 순창 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와서 친정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지원 대선배님, 또 유상범 간사님, 또 우리 박범계 간사님 모시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우리나라가 위중한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동안 법원 판사로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헌정 질서가 바르게 가고 빨리 회복될 수 있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상임위보다도 우리 법사위가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하면 더욱 좋겠지만 법사위 구조 속성상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야 의원들이 때로는 고성으로 때로는 논리로 이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 상호 간에 인신모욕적인 그런 선은 넘지 않는 길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유상범 간사님 혹시 환영사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잠깐 하시죠. 우리 박범계 간사님 이렇게 보니까 오래전에 헤어졌던 형님을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가장 편애하고 또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법사위에 복귀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선 의원으로서 참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또 간사까지 맡으시는 걸 보니 그 충정을 제가 10분 이해하겠습니다. 다수당으로서 늘 소수당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독재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수당으로서 소수당과 서로 잘 소통하고 또 협력하면서 결국 국가 발전을 위한 백년 대계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큰 그릇으로 가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좋은 협조 부탁드리고, 우리 김기표 의원님 또 이렇게 멋있는 전장에 들어오신 걸 축하드리며, 워낙 잘 하시니까 합리적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잘 좋은 관계로 잘 우리 법사위 운영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희승 의원님 다시 이렇게 뵈서 반갑고, 앞으로 그 옆에 계시는 그 대선배이신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 우리 법사위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새로 부임되신 위원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과 주장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뤄야 될 목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각하지 않고 정시에 항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듣기에 언짢다 할지라도 상대방 의원님이 7분, 5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라, 또는 신상 발언을 하시라, 이런 겁니다. 중간에 발언을 끼어들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국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에게 발언권이 5분, 7분 이렇게 주어지면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의원들이 너무 고성을 지르고 의사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때만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중지시키고 진정을 시키고 발언을 계속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아무리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일단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한테 어필을 해주시는 그러한 법사위의 운영 질서를 명심해 주시고 잘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방위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동청 전문위원 전체 회의 계류 중인 제13항을 제외하고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또는 그 계열 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시장 점유율의 경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나타난 결과이므로 이를 사전에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개정안은 이동통신 3사 외에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이 더 나은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할 유인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6항 두 건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3항, 4항, 7항, 8항, 9항, 11항, 12항 7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의원님? 네. 토론은 3분 정도만 하죠. 토론은. 일단 또 현안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3분을 하시고 모자라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하십시오. 네, 여기 10항 여기 마이크를 여기로 좀 넣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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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과기부 장관님. 네. 여기 10항에 보니까요. 지금 여기 과기부도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이 신중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공정위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좀 이게 공정위하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지금 시장 점유율을 지금 대기업 또는 그 계열 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 이내로 지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좀 자연스러운 일인가? 왜냐면은 이게 이제 민간의 영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게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제한할 경우라도 할 경우에는 좀 시행령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법으로 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위임을 해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시행령 개정은 그래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네. 우리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 법률에 넣는 것은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이게 등록의 부관 사항, 그러니까 등록 조건으로 이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 50%를 우리가 규제를 해왔는데 지금 이게 대기업 60%로 이렇게 법령에 들어가는 문제에 조금 우리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위도 동일하게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취지의
의견을 이의를 달아서 신중 검토를 요구해 오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가장 중요한 이제 주무부처에서 과기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정위도 그렇고 이게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이어서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기보다는 좀 부처 의견도 좀 해소를 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이 소위로 좀 회부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네.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이 기업의 기업 활동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에 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과기부에서 제가 얼핏 듣기로 그 장관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과기부는 어떤 입장을 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이게 실제로 대기업 60%를 그러니까 자회사 50%에서 대기업 60%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한 것은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그 영역을 넓힌다 이런 취지가 좀 있어서 특히 이 알뜰폰 시장으로 2통 3사의 영향력이 이제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겠다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타당한데 저희가 이제 알뜰폰을 통해서 통신료 감면의 한 축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이 알뜰폰 시장인데 그것은 이제 사실은 그 알뜰폰 시장에 좀 대기업들 그러니까 은행을 통한 대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기존의 이통사들의 자회사의 영향력을 좀 견제하고 또 알뜰폰 시장에 그 너무 조금 서비스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거를 조금 높이는 이런 장치로 좀 생각을 사실 많이 해서 이 대기업 60% 되면 그쪽으로 은행과 같은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의원님들 대체 토론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장관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법은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기부에서 혹시 KT, SKT, LG텔레콤을 대상으로만 50%로 하자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통사, 금방 말씀하신 3통사의 자회사의 지분을 50%로 제한한다 이런 우리 등록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관 사항이 있습니다. KT, SKT, LG텔레콤 3대 재벌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50%로만 제한하자라는 것을 과기부에서 제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한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쓰고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런 사실 근거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 예,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경제가 이렇게 어떤 특정 그런 경제 세력의 과도한 지배력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익을 저해할 정도로 문제가 되면은 당연히 정부가 적극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이 전기통신 사업 중에서도 이렇게 과도한 특정 기업들이나 그 경제 세력들의 과도한 지배력을 인해서 어쩌면 경쟁을 저해하고 그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나 또는 민생을 저해하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부의 규제라는 것은 또 법률의 이 공적 규제라는 것은 시장 기능을 적정하게 보장을 해주고 또 정부의 또 정책의 운영의 그런 어떤 재량의 여지를 충분히 보장한 상태에서 이게 제도가 운영돼야지. 예를 들면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든가 특히 입법으로 이렇게 그 시장 경제 또는 정부의 정책의 운영에 이런 묘를 살릴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너무 제한을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시장 변경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법률에서 이런 기업들의 그 시장 점유율을 몇 %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간섭이 될 수가 있고 또 변화무쌍한 시장 현실에 비추어서 이게 시그널이 외국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보일 때도 그렇고 국내에 많은 창의적 기업들 또는 기업 환경에서 뛰는 경제 주체들이 봤을 때 이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도 역시 공정 경쟁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공정위에서조차도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과기부도 이 주관 부처인 과기부도 문제가 있다고 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장관님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알뜰폰 시장을 조금 이통사의 지배를 너무 강화하는 것을 좀 막고 또 알뜰폰 시장을 좀 키우는데 이 대기업 60%는 약간 그 그러니만큼 요거는 이제 분명히 정부가 필요할 때는 정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제한할 여지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를 하고 행정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법사위에서는 자꾸 체계 점검이다라고 여지껏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우리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오히려 공정 경쟁을 위해서 대기업들의 점유율을 좀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맞는데 어떻게 이것을 더 늘리자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뜰폰 시장의 서비스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점유율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좋게 하는 요구와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그 과방위 상임위에서 대한민국 이 시장 전기통신 사업 전체 시장을 위해서 의미 있게 통과시켜온 법인데 이것을 법사위에서 저는 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여기서 더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통과시키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상봉 간사님. 네, 저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 임차인을 보호하자 그러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기간을 4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급격한 우리 전세금의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주택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그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헌법 119조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이 항에 보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규정을 하면 모든 대기업 및 계열사가 60% 초과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통사 자회사에게 60%의 점유율을 늘려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통 3사가 이미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기업이 10%를 더 받기 위해서 참여한다?
그럼 그건 누구도 참여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기업이 참여를 하려면 적어도 20% 30%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참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모든 대기업을 이렇게 딱 통제를 해버리면 결국은 참여할 수 있는 건 중견기업 중소기업인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과연 여기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헌법 119조 2항에서 시장의 지배, 이 경제력 남용을 방지해야 된다는 규제와는 완전히 반하는 내용의 규제고 이거는 헌법상 이 119조 2항에 위반하는 내용의 규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과방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주로 찬성을 하고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과기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이 문제는 알뜰폰 시장 내에 다른 이 통사를 견제할 수 있는 은행과 같은 대기업이 진출을 막고 또 그 지분 자체가 대기업이 60% 늘어나는 거니까 자회사의 네. 영역만 증가시켜 준다는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예, 장관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과기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도 들어올 수 있는 룸을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만들므로써 새로운 알뜰폰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막게 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통사의 자회사의 지분만 높여주는 네. 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소위에 보내서 이게 119조 2항에 제가 봐선 전면을 위반되니까 한번 추가 논의를 할 수 있게 네. 위원장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타 상위 법안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체계자구가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는 때로는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계류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항은 실제로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아 보여요. 장관님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알아보니 현재 KT, SKT, LG텔레콤, 이동통신사 3사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47%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50% 정도로 하자. 그러면 대기업은 3%만 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대기업은 나머지를 다 가져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제안하려고 했던 것에 따르면 실제로 알뜰폰 중소사업자들은 실제로 너무나 많은 시장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제가 몇 년 전에 알뜰폰 사업자들의 애환을 듣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지능과 규제가 있지만 약자 보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기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 많은 피해와 눈물을 흘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마음대로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내용을 확확 바꿔서 여기서 칼질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법사위에서는 통과를 시킬 테니 그 다음에 과기부의 입장은 따로 알아서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사진행만 하십시오. 예, 지금 의원장님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없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 관계부처가 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지금 시장 점유율 60% 이 규정을 제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개입이 될 수가 있고 공정 경쟁 정책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공정위에서도 이거는 문제 있다고 제기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과기부조차도 주무부처조차도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지난해에는 우리가 숫자 논리로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통과시킨 법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연말 12월 31일 날 우리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관한 시효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법은 통과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정상적인 우리 국가의 수사 담당 공직자들의 수사활동을 위축시키고 대한민국의 사회 안녕질서 유지를 저해해서 심지어 반사회적 범죄의 어떤 조장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2025년부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박범계 의원님, 김기표 의원님, 박기승 의원님 정말 유능하고 정말 인품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관계 부처가 우리 정부 행정부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들이 반대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입법부에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고 밀어붙이면은 정부가 이걸 집행해야 될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문제 제기하는 법안을 입법부에서 강제 통과시켜 놓으면 그 법이 제대로 작동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사문화가 돼요. 그러면은 결국 입법부가 나중에는 정말 이 조롱당하는 사문화된 법률을 만들어내는 입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뿐 아니라 행정부로부터도 외면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관계 우리 행정부처에서 문제 제기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게 조정이 될 때까지는 내용을 좀 더 다듬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문제되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꼭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우리 이소위에 넘겨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숙전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고요.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찬성하는 법만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권은 정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 조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기부 장관께서 상임위에서 이거를 예를 들면 정말 이것은 통과되면 안 된다 했으면 그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시거나 토론을 하시거나 아니면 과방위에서 계류시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과방위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법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원칙, 부처 간 이견이 있다거나 아니면 체계 자구가 심각하게 몸통을 흔드는 내용을 훼손할 정도의 체계 자구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법사위는 계속 그것을 의결 통과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롭게 하자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지난해에 지켜왔던 원칙을 2025년 새해에도 변경할 사유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은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60% 안이 이제 우리 이통 자회사가 아닌,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소기업에 돌아간다라는 전제면 이게 굉장히 좋은 법안이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자회사가 나머지를 채울 수 있는 확률이 많아서 이게 그러니까 소기업을 보호하는 이 법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시행됨으로 해서 이통 자회사의 영역만 넓혀주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반대로 방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거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죠?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네네네. 차관들이 들어가서 하는 네. 것이라서.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에서 통과시켰을 때는 나름대로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 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위원장님, 가방에서 통과가 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가방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표결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의 의견이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자꾸 이제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 분명히 위원장께서 인용하신 119조 2항에는 시장의 지배를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60%로 늘리면 사실상 이통 3사 자회사의 지배력을 50%에 있는 걸 60%로 늘려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게 눈에 보이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헌법상의 체계, 즉 시장의 지배를 방지한다는 것과 이게 전면 배치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그래서 제가 체계 문제를 아까도 언급한 것이 그 이유고요. 근데 그런 것을 눈에 보고 우리가 보면서 이걸 가지고 그냥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도 아니고 결국 민생 사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실제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고 이 문제가 있으니 이건 한번 추가로 검토하게 이소에 보내서 뭐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영민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발언하세요. 네. 일단 현재 대기업이 47%고 구민권 대기업이 4% 해서 이미 52%가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제한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무리지 않느냐라는 이제 체계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얼마든지 법의 입법 재량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것들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지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니까 그것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그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요구를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에 지금 정책위에서 서로 논의하고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관님 혹시 이 문제 가지고 민주당 원내대표 한 번이라도 만나봤어요? 상의해 본 적 있어요? 네,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거 봐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게 진짜로 문제가 있고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있는데 과방위에서는 숫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왔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면 민주당 원내대표 쪽을 만나서 이 법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설명도 드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이 정부는 전혀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요구도 안 하고 와서 설명조차 안 하면서 법 통과시키려고 하면 갑자기 와가지고 반대 입장만 내고 있고 지금 이게 뭐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 많은 그러니까 노력은 했고 무슨 노력을 해요? 지금 원내대표 한 번도 안 찾아왔도 제가 지금 원내정책수석인데 저한테 단 한 번도 들고 온 적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과방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방에서 안 풀리면 그러면 여야 간의 협의로 풀어내야 되는 문제인데 왜 여야 원내대표나 여야 정책에도 각각 있는데 거기에는 한 번도 안 가냐는 거예요. 그쪽에서 지금 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과방이 통과했으면 그 다음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거나 해서 처리를 하려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보내놓은 상태에서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의원님들, 이거 가지고 한정 없이 시간을 끌 수는 없고, 제가 김용민 의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본회의에 가서 수정안을 하지 말고, 일단 전체회의 계류시킨 다음에 양쪽 정책위끼리 한번 이것은 만나보고, 그래서 그때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 전체회의 때 요거는 그럼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죽고 사는 문제, 뭐, 날카로운 쟁점도 아니기 때문에 김영민 의원님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정책위끼리 한번 이것은 논의를 한번 할 기회는 갖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항인가요? 오케이. 10항은 전체회에 계류시키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6항 및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유상임 장관님, 최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국토위 소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8건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 수정 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에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손명수 의원 대표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안은 경미한 작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모경 의원 대표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법 일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은 경미한 작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맹성규 의원 대표 발의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로법 일부 개정안은 경미한 작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항공운송 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면책 요건에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를 추가하고 보호기준 고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항공운임 관련 정보 제공 실태 점검 및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작구 검토 결과 안 제61조 제1항 단서는 항공운송 사업자의 면책을 제한하기 위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를 추가하였는 바 운송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시행일 전후로 발생할 경우에는 면책 여부 판단에 국법이 적용될 것인지 신법이 적용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부채 경과 조치를 신설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은 경미한 작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백원국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네. 오늘 장관님이 오늘 못 나오신 이유가 있죠? 제주항공 유객기 참사 브리핑이 2시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무안공항에 바로 가서 유가족들도 뵙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방송을 보니까 유가족 대표께서 국토부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유가족들이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감사 표시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나오셨지만 국토부에서 그동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 하신 일과 그리고 유가족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짤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항공 유객기 참사에 대해서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불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또 유가족분들을 비롯해서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9일 날 그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29일부터
지금 정부 통합 운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바로 유가족분들과 또 희생자분들의 어떤 수습 과정, 또 장례 인도 절차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고 어제까지 179분 유가족에 대해서는 다 인도가 되어서 지금 장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1월 20일경에는 정규 지원단을 설립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네, 온 국민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이 애도 기간에만 되는 것은 아니고 애도 기간 끝났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가족이 참사를 당해서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도 보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드리고 위로를 하러 갔는데 저는 부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60대 중반쯤 되는 부부인 것으로 보이는 두 분은 사돈관계였습니다. 딸의 아빠와 아들의 엄마였는데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결혼을 예정해서 기념으로 태국에 여행을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며 결혼식도 못 올린 사돈관계 그 두 분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아픔과 슬픔을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다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얼마나 참담하고 슬플까 원통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신원 확인, 수습, 그 다음에 진상규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상규명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하루라도 빨리 이 가족들, 희생자들의 원통함이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석준 의원님. 예, 배영국 차관님. 네. 예, 그 14항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공항시설 이용 사용료에 대한 규정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무안공항 우리 여기 참사가 발생한 이 시점에서 통과하는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치고는 너무나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예, 우리 대한민국은 공항 운영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공항 서비스 수준, 공항 시설 운영 능력 수준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연속 세계 최상위의 평가를 받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 특히 그 항공교통 그 수준 국가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에서도 발생하기 어려운 이게 이 조종사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나쁜 아주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동체 착륙이라는 정말 어려운 그 고난이도 착륙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앞에 로컬라이저 뚠덕이 그게 정상적인 뚠덕이었다면 거기서 연착륙을 해서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어쩌면 사망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 콘크리트 장벽이 그 뚠덕 속에 숨어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물론 당시 공항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설 기준에 문제는 없었다고 그래요. 안전구역 바뀌니까. 그렇지만 현실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그 시설 기준이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강화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로 인해서 그야말로 모든 인명, 2명만 기적적으로 빼놓고 모든 인명이 한순간에 이렇게 생명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공항시설을 A서부터 Z까지 전면 재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설 기준을 만드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지금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정뿐만 아니라 또 시설물에 대한 것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합동 점검을 통해서 총체적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교통 국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 우연이 아닙니다. 세월호가 마찬가지잖아요. 그 A서부터 Z까지 누군가 하나만 주의했으면 발생할 수 없는 그 참사가 벌어졌단 말이죠. 이번에도 정말 여러 가지 좀 나쁜 수가 겹쳐서 발생한 거지만 그런 거라도 철저한 안전에 또 안전, 정말 쓸데없는 그리고 완벽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교통국가 나온 시설 기준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네, 유상봉 간사님. 차관님, 네. 20항의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이제 면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되 불가항력적 사유를 항공사에서 이제 증명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 더해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 이렇게 해서 면책 사유를 이제 요건을 더 엄격하게 강화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규제가 더 강화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글로벌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항공사 면책과 관련된 부분은 글로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기준이 있고 아마 보통 그걸 주도하는 것이 미국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항공사와 한국의 항공사가 서로 차별적인 면책을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싶은데 이 보호기준 준수라는 것이 외국의 항공사, 즉 미국이나 다른 이 안전을 우리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나라에서 이와 같은 면책 요건을 두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이게 질문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 질문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예. 다른 유럽이나 또는 미국에서 이게 안전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네. 그런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교통 이용자의 보호 기준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운영을 합니까?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용자 보호 기준까지 적용을 해서 하는지는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아니 글로벌 경쟁을 하는 항공사들인데 네. 미국 항공사는 뭐 세대 충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면책 요건이 우리보다 훨씬 경하다. 근데 우리나라 항공사는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나라보다 훨씬 중하다. 그렇다면 사실은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교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이 비교 없이 그냥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참사의 그 상황에서 이걸 법이 그냥 만들어진다면 외려 어떤 사고만 발생하면 그냥 법부터 강화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식의 그 입법은 적절치 않다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 현재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은 현행법에도 있는데 현재는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국적사도 지금 이 규정을 지금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다고 해서 글로벌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17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16항, 제19항부터 21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백원국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성윤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이성윤 의원입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 군지 채권으로 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자는 내용으로 생계비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압류 금지 채권에 추가하고 생계비 계좌에 입금된 예금이 일반 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우선하여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생계비 계좌 개설 금융기관은 생계비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잔액뿐만 아니라 1개월 한 달간 입금된 금액 또한 압류 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생계비 계좌 개설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대통령령 정비 등을 위하여 시행일은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한애국인 처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불법 체류 애국인이라는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제한애국인과 불법 체류 외국인을 포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헌법재판소 규칙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을 위한 재판관 회의 의결 종족수를 현행법에 따른 재판관 회의 의결 종족수와 동일하게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선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出席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것은 일소위에서 아무런 쟁점 없이 합의로 잘 통과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현안 질의를 위해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네, 하십시오. 오늘도 어제 일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법안 3건이 오늘 바로 상정이 돼서 방금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간첩법에 대한 개정 요청은 상당 기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3일 날 주호영 의원안을 비롯해서 박지원 의원안 등 13건의 법안을 상정을 했고 일소위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합의에 의해서 이 법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출석위원이 야당의 간사를 비롯한 모든 의원, 또 여당의 저를 비롯한 의원 등 모든 의원들이 수의 끝에 가결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법안이 11월 27일 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필요성을 들어서 법사위원장께서 이제 상정을 보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사이에 비상계엄이나 큰 사태가 벌어져서 많은 상황이 있어서 저도 이 법안의 추가 논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그거고 또한 이 간첩법 문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블랙위원회 자료가 누출이 돼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던 블랙위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구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기고 몸만 빠져서 국내에 귀국한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의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도 수많은 우리 국가 비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해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저희가 상정을 보류한다면 언론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간첩죄의 처리를 늦추고 있다. 이런 비난이 나오는 상황에서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간첩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공청회 등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으니 상정을 하셔서 공청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서 이 법안 처리를 하도록 우리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첩법을 개정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 심사에서 논의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간첩을 잡더라도 그것은 간첩 잡는데 충실하더라도 자칫 억울한 사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공청회 등을 적절한 시기에 잡아서 그걸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고의로 반대해서 마치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 것 같은 그런 사유로 포함시키면서 민주당을 맹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체가 가짜뉴스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가짜뉴스를 엄벌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가짜뉴스를 또 유포하고 있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분노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공청회나 이런 수기 과정을 거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 국가를 해하는 그런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데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19대 국회 정부의 간사를 하면서
산업 스파이를 잡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가 활동을 한 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의 예산을 조정 반영한 바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정쟁으로 내지는 비상계엄, 내란의 하나의 수단으로 핑곗거리로 삼을 내용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죄를 민주당이 반대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질의를 위해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배해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지금 하겠습니다. 7분으로 하겠습니다.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진우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저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등 형사범죄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완전히 별개의 사건, 즉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소추문에서 핵심 내용, 또 특히 중요한 내용이 제외될 경우에는 이에 상대방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이걸 없앤다면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은 법리상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죄는 빠졌지만 내란 행위는 남아있다. 이건 개변입니다. 일단 이 말 자체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법 조문에 따라서 국헌을 물랑케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경과, 실행행위, 결과 등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반대 신분권 등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 안 하는데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든지 내란 행위가 성립하는데 내란죄는 반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또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따져보자는데 왜 이걸 권한도 없는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빼는 것입니까? 저는 그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진환 변호사가 그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을 했습니다. 내란죄는 증거조사를 엄격히 해서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국가적 위기도 길어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란죄 관련해서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하다 보면 헌법재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즉 탄핵재판의 스케줄을 임의로 앞당기기 위해서 당사자가 다툴 권리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탄핵은 기본적으로 법령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이걸 따지는 절차입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단순히 지키지 않더라도 권유하는 수준이 훈시 규정도 있고 강행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부정하거나 과태료 같은 경미한 위반 사안을 다루는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을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근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버젓이 탄핵소추문에 결의를 올려서 탄핵소추를 해놓고 이제 와서 처벌 규정이 없는 다른 법 규정만 판단한다면 이것은 최초 탄핵소추할 때 판단 요소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사소추할 정도의 큰 법률 위반을 했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해왔고 국민들께 그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한 달 내내 내란죄 관련된 얘기만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내란죄 관련된 주장들이 난무했는데 이제 와서 뺀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좀 우려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4월 18일이면 지나갑니다. 근데 재판 일정이 재판관의 임기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든 탄핵소추문의 법적 쟁점을 줄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고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탄핵소송은 일부 이 내란죄를 빼는 건 일종의 탄핵소송의 일부를 취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측인 국회가 동의해야 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이게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탄핵 사유의 거의 80%가 날아갔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인데 핵심 부분이 저는 몇 퍼센트인지 말할 수는 없어도 핵심 부분이 달라진 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2차 변론기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당시 녹음 녹화가 됐던 부분이죠. 근데 그때 그 재판관께서 헌법재판관이 지한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국회 변호인단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재판부께서 그 유형적 사실관계로서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만 다루겠다. 이 말은 뭐냐면 형법 위반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재판이 늦어지니까 헌법 부분만 다루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빨간색 글씨에서 보다시피 그 탄핵 소추를 담당했던 이 경험 많은 변호사가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변론 준비기일이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소통 과정에서 재판부께서 재판부가 그 형사재판은 너무 길게 걸리니까 헌법재판으로 다뤄서 형사적인 처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걸 보면 지금 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말이 있은 이후에 바로 헌법재판관이 정리를 합니다. 개헌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냐고 바로 확인을 하니까 또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지금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라고 해서 바로 다 정리를 하거든요. 저는 어떤 식의 소통 방식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탄핵소추문의 핵심 내용이 형법 위반이고 그게 탄핵소추 대상자의 형사처벌, 쉽게 얘기하면 감옥 갈 사안이라고 국민들께 설득해서 탄핵소추 결의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헌법재판소 주석서나 기존 법리에 따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 결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루어진 보여주신 것은 공개된 그 준비기일에서 다 오고 간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은 당연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재판부에서 물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청구인 측하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청구인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그런 주장은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의심을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것은 이제 그 청구인들이 주장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은 청구인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과정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주장은 피청구인 측에서도 그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심리에 굉장히 주요한 부분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상 발언 겸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내란 국제특위에서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재판부와 교감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민적 의구심이 들지 않겠냐는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제가 생중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어느 누구하고도 제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발언을 할까? 나름대로 제가 추측해 보건대 헌법재판소 1차 준비 기일 때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로 할 것인지 헌법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 측에서 입장을 정해와라 하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 대리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행위로 탄핵소추 안도 의결이 됐기 때문에 내란죄로 하다 보면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적 내용은 남고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으로 판단을 받겠다. 그래서 사실상 철회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권유라는 말은 왜 썼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1차 준비 기일 때 그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우리 소송대리인 간의 대화를 비춰보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헌법으로 할 건지 내란죄로 할 건지를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쟁점사항을. 그래서 아마 소송대리인은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재판관들과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이 무슨 교감을 했다거나 무슨 모의를 했다거나 이런 발언 자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헌법소추 탄핵소추 안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법률과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차 준비기일 때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준비기일 그때 우리 청구인 측과 얘기하면서 쟁점을 4가지로 정리를 대략 했습니다. 1. 계엄선포 2.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표 3.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진입 계엄해제 요건 등 국회 활동 방해 4. 군대 동원에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여러 4가지 쟁점으로 쟁점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청구인 측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쟁점은 이걸로 할 것인가 이렇게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고 청구인 측이 요구한 대로 헌법재판관들께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차 준비기일, 2차 준비기일을 잘 보시면 의심할 여지가 1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진우 의원께서 정청래 의원이 무슨 교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만약에 주장하시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권유입니다. 권유.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주진우 의원님 발언과 관련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준비기일 때 모습이 담긴 내용인데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시기로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네, 재판부께서 그 유형적 사실관계로서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로서, 그러니까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그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또한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의 관점에서 한정해서 판단을 구한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그 형법 위반 부분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부분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고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헌재 사무처장님, 지금 저 변론 준비기일 준비 과정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저 보신 그대로입니다. 예. 결국은 헌법재판소 탄핵 법정은 결국은 고위공무원의 헌법질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헌법재판 법정이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법정이지 개별 범죄의 성민 여부를 따지는 형사법정이거나 처벌의 형량을 결정하는 그런 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대로 이게 제 말이 맞는 거 맞습니까? 형사법정이 아니고 헌법법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하는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정입니다. 그 탄핵소추 대리인들은 이 건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서 원안에 아무런 변경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미 조작해온 것처럼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실관계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언적인 비상기원 발동 그리고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그 사실관계 그것도 모두 심판 대상이 되는 것 맞습니까? 그 안에 기재된 그대로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출된 의결서를 변작을 하거나 그 내용에 변화를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결국은 사실관계가 모두 그대로고 원안도 변경된 바가 없고 다만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헌법 위반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 어떤 그 형사법정에서 다룰 내용을 굳이 여기서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 쉽게 말하면 소송을 재판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소송 수행 방식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말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피청구인 측에서 그 피청구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법사위원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히려 더 강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이 있었고 헌재가 파면 결정을 인용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에 이루어진 사건. 예, 박근혜 대통령 사건인데 이와 똑같은 전례가 있었다는 것.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건. 이 전례 모르고 계십니까? 과거에 이 똑같이 했던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지금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계획을 우리 처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그 전례 이걸 알고 계시냐고 사실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법률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른 사건 아닙니까? 다른 사건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라고 말씀드리는 전례가 있는 것을 있다고도 말씀도 못 적절하지 하십니까?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리 피청군 측의 그런 그 공세가 두려워도 하실 말씀은 객관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전례가 없었다 얘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금의 심판은 권성동이 과거에 권성동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무슨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란죄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내란죄를 뺐다고 태극기 부대 앞에서는 그 태극기 모독 부대 앞에서는 또 조화라고 자랑을 하고 또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는 시비를 걸고 또 심지어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이 태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좀 대응을 대변인을 통해서든 헌재 입장을 제대로 좀 제시를 하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회피적이신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실만 그대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피의자 체포 착수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공수처가 5시간 만에 포기하고 나와버렸을 때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 경기 상황이 나빠졌던 것 우리 처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피치사입니까? 국제 신용평가하는 그 지금 회사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빨리 진행되게 우리 처장님이 잘 보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조금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현재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 또는 내란 행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소추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내란 행위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이게 내란죄와는 마치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말장난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그 1년의 내란 행위, 그것이 형법상으로 내란죄가 되든지 아니를 떠나서 그 부분은 지금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내란이란 표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피해자 중에 이미 기소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기소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51조 알고 계시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게 재직 중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필연적으로 형사법 위반이 함께 수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처장님 견해도 그러시죠?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검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을 막 했었어요. 그런데 형사법 위반 사항은 없이 그냥 언론에 난 것 몇 개 붙여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형사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탄핵 심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형사법으로 기소가 된 이 사건이 과연 유죄일지 무죄일지 이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심판 절차를 정지했었습니다. 그렇죠? 정지 상태에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법 위반 부분이 1심에서는 유죄가 났다가 2심에서는 또 무죄 선고가 됐어요.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에는 형사 사건이 유죄 확정되기 전에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은 기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그 기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탄핵으로 먼저 인용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사안 자체가 내란죄로 기소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그렇다면 동일한 내용,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법원행정처장님. 예.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 무죄 확정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항상 주장을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건 당연히 형사법의 최고의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만약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유죄 확정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될 상황이 명약 관화하다면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탄핵 심판을 할 때는 당연히 51조를 적용해서 이 심판 절차가 정지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인정돼가지고 자칫 증거로서도 사용되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자료에 기반해서 탄핵 인용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극단적으로 본다 그러면 탄핵 인용을 먼저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다.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그 잘못된 탄핵 인용을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혼란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보니까 이 51조를 적용해가지고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죄는 아니고 내란 행위로만 판단해 주십시오. 뭐 헌법적인 위반인지 형법적인 위반인지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뭐 심리를 해달라 이러는데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유를 가지고 탄핵 심판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기소가 된 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될 때까지는 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심판 절차는 당연히 정지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추후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모순된 결론을 방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의견 어떻습니까? 그 부분 포함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처장님 인사청문회 당시에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하신 적이 있죠. 네. 근데 지금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됐어요. 네. 지금 생각하시기에 공수처에서 가장 잘한 사건은 뭡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상고를 제기해 놓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고심에서 저희들 지금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수사하실 수 없는 사건이죠. 지금 하고 있는 사건 말입니까? 네, 저희들 수사권만 있고 또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 건 맞습니다. 수사권은 법원의 영장 발부,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지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만 하면 국민들에게 더 화를 돋구는 일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영장이 언제 나올까? 계속 자다 일어나서 뉴스 보고 기사 검색하고 또 체포하러 한남동 관저에 갔을 때 언제 영장 집행을 할까? 하다가 다시 실패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뒷말도 무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는 하시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공수처장으로서 저희들 그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그 경호처의 그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그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그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공수처에서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나 경호처나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 짜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갔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억양 톤으로 봐서 그냥 행정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공수처가 하려고 했는데 경호처에서 세게 나와서 우리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합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절절한 국민들에 비해서.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정한 사과는요. 하루빨리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신속하게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각오, 다짐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똑바로 하세요. 다음은 서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수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사범 맞습니까? 저희들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의 피의 사실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체포영장을 받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라뇨. 이런 대통령 당장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고 선관위를 마비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내란의 우두머리를 잡으러 들어갔더니 경호처가 저항을 해요.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님의 명령장으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그 체포영장이 어떤 이유로서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또다시 탄핵의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경호처 직원을 자기의 사병처럼 썼고 그리고 55 병사들, 33 병사들을 자기의 수족과 사병처럼 썼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그리고 관저 앞에 영장 집행을 하러 갔는데 43명이나 그 자리에 갔어요. 거기서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겠다며 불법을 자행했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내란 공범입니다. 저는 내란 동조자라고 판단합니다. 이 내란 동조자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다 보아두십시오.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총을 들고 왔어요. 총을 들고 왔는데 그때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는 없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서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막겠다고 특수공무 집행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젠 철저히 준비해서 확실하게 내란의 우두머리 수개를 확실히 잡아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였습니다. 경찰청은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경호본부장 2명 모두 다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수본 경찰에서 동원을 제대로 해서 철저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국회에 군인하고 그리고 경찰하고 국회 그리고 선관위 이쪽에 군인하고 경찰을
윤석열이 도대체 얼마나 동원했는지 아십니까? 자세한 자그마치 5천 명입니다. 자료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5천 명입니다. 국회에만 자그마치 2,500명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1,600명, 경찰은 3,200명을 동원했습니다. 공수처장 잘 보세요. 그날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때리자마자 동원된 경찰이 몇 명입니까? 3,200명이에요. 우리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받고 이렇게 해서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은 다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고하는데 경호처는 이것을 막는다면 모두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경찰에게 확실하게 협조 요청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자,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앞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만약에 집행하는 당일날 그들이 있으면 그들은 공무집행 방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방해 행위가 일어난다면 또 그때 가서 또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맞죠? 방해행위가 일어난다면? 법무부 장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어요. 국회의원들이 저기서 막아요. 그럼 특수공무집행 방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내란 수괴를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방해하고 있죠? 여기 철저히 비난받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묻겠습니다. 자, 5천 명을 동원해서 국회에 경찰과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총기를 가지고 왔어요. 실탄을 가지고 왔어요. 자, 계엄을 선포했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입니까, 지금이? 나라 지키라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입니까? 아니죠. 답변하기 힘들진 않고 속으로는 다 알고 있죠.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엄을 선포했어요. 윤석열은 탄핵사유입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포고령 1호를 발표했어요. 이 포고령이 뭡니까, 이게?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 다 없습니다. 세 번째,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어요. 그리고 계엄을 해제하려고 하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했어요. 그리고 법관을 체포하고 지시했어요. 법관을 체포하라고. 이런 자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더 이상 옹호하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빠른 시일 내에 째깍째깍 탄핵의 시계는 가서 윤석열을 탄핵시켜야만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란 행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죄가 있어도 헌법재판소는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란죄로 사형이다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이걸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윤석열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행위를 우리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뭔가 흔들려고 하는 국힘 그리고 보수, 구구, 반동들은 모두 다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제가 오늘 확실하게 밝혀두고 국민 앞에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신상 발언도 안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발언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 의원님,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세요.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여러분들
위원장 제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시고 내란을 비판하는 행위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하세요. 자, 지금부터 하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자, 하세요. 영장이 제대로 영장이에요? 체포영장은 군사 비밀 시설의 책임자의 수도 법무부야 뭐예요? 그러면 내란 시계가 아닙니까? 판결명에서 내란 시계가 법원에서 무슨 얘기고 누구로 들어가야 돼요?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할 수가 없지. 법이 이제 판결 시키세요. 결정을 하고 만들잖아요. 닦고 말죠. 절차를 무시하고 단정. 그러니까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자,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 안에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 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쭉 하세요. 일관성 있게. 그리고 내란 수계를 법의 영장을 갖고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가지고 반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내란 동조, 내란 공범 그런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받을 빌미를 안 주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왜 내란죄를 빼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에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고 그러면 이 의사진행을 계속해야 되는 위원장으로서는 의사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